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22대 총선 결과 좀 더 깊이 있게 또 전문가와 함께 또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진 장관님과 박 실장님 인사 어서 나누시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총선 최종 결과를 받아 보셨을 텐데, 자,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108석, 그리고 범야권이 192석이죠. 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김장수 소장님 좀 말씀 주실까요? 예. 오늘 뭐 대통령 말씀도 나왔는데 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그 얘기 네. 이제 많이 나와서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반영하면 정부가 실패하지를 않아요.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집권 여당의 참패인데 참패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항상 그랬지만 선거에 실패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선거에는 더 실패한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국정 운영에 일정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된 야당도 우리가 왜 이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좀 항상 좀 부족한데 왜 졌는지 그 민주당은 이긴 건지 이겼다면 어떤 걸 잘해서 이긴 건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뭐 그 다음에 좀 한국 정책 한 발이라 좀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네. 송 의원님은 또 당의 승리를 좀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네. 총평을 해주시면. 우선 뭐 워낙에 출구조사가 그냥 뭐 충격적으로 나와서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예. 내려앉아서 예. 그러긴 한데 예. 어쨌든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이 앞전에는 단독으로 180석이었고 이번에는 연합으로 해서 180석을 훌쩍 넘긴 거 예.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면 이전 보수 정부 보면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두 번 다 촛불이 한 번씩 있었단 말이죠. 예. 사실상 촛불 한 번이 그냥 있는 거였다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모든 선거 예측 중에 총선 예측이 가장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희 국민들의 하여튼 놀랍죠. 놀랍고 그 어떤 쏠림 또 쏠림의 강도 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져가는 그래서 모두가 모든 정치권이 그냥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결과인데 아까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말씀하신 것 진수희 중에 장관님이?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사실은 아주 강력한 경고였는데 여당을 향한. 네, 예. 경고였는데 그 경고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엎는 심판 선거였죠. 예. 네. 그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면 가장 큰 원인, 주요 원인은 어떤 것이었다고 일단 판단하십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쨌든 이제 정부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패닉으로 가거나 어느 정당에서 대승을 했다 이렇게 예. 가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저번 4년 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그때 참패했는데 그때 전국 득표율은 8% 차이였어요. 이번에도 한 6%나 한 7%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경고를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항상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8% 차이, 6% 차이가 확 쏠림으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0.7% 이긴 당이 다 가져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첫 번째로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는 경제. 어떤지 모르지만 아하.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골 지역 출신인데 예.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 분야들이 되게 어려워요. 아하. 그러니까 어린이집, 뭐 유치원, 태권도장 이게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물가가 있어요. 직장인들도 그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은 뭐 다 10,000원을 넘고 있고 시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내 삶이나 내 경제 활동, 나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세요. 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집권 여당이 실패한 이유가 야, 나는 먹고 살기 되게 힘든데 니들은 왜 맨날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워? 그래서 이제 싸움 그만하라는 얘기가 그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사이좋게 문제 해결을 좀 찾아봐라.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럼 뭐 민주당이 잘했느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게 먼저 집권 여당한테 책임을 물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선거 전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문제인데 그럼 집권 여당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려우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야당하고도 잘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조 심판론. 예, 이조 심판론, 운동권 정치 청산.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여당이 문제라도 정확하게 짚고 있으면 그다음에 해답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예. 마치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게 나는 고민인데 뭐 이재명 조국이 문제인 양. 저는 그게 일단 가장 큰 선거에서 우리가 민심을 잃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야당하고 왜 소통을 안 하냐, 대통령이 왜 국민들 얘기를 잘 안 듣느냐, 이게 아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여당의 패배고 민주당의 승리의 요인. 어쨌든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평가잖아요. 예.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예. 그래서 정부에 대한 것이 가장 커서 그래서 우리가 각종 지표를 볼 때 총선을 볼 때는 당 지지도가 어떻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과연 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건데 부정평가가 60%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부정평가 속에서 적극적인 부정이 아주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뭐 이길 수 없는 선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투표의 시간이 다가갈수록 유권자들도 함께 긴장을 하고 준비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속에서 굉장히 메시지 관리나 여러 관리가 중요한데 결국 뭐 나중에 이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고 어쩌고 하긴 할 건데 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대통령이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이런 것 아닙니까? 4월 1일 날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담화를 했는데 4월 1일 날 이게 완전히 뭐 그걸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고 본인 딴에는 도움 준다고 쭉 전국을 투어하면서 민생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마침표를 대파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사실 2월 한 달은 굉장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저희 당은 그 공천 파동 문제로 아주 힘들었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잡음이 덜하면서 무음 공천이었죠. 몇 가지 호재들이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날아가 버린 게 그 호주 대사 임명, 그다음에 홍보수석 발언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망친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문제점이 지적하셨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요 장면을 좀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장면이 주요 장면이었다? 저도 이제 결정적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은 되게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여론조사 공부하는 사람인데 일반 시민들도 그러냐 이런 거에서 저는 그래도 계속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민감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하고 남성하고 화성 뭐 목성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일반 국민들은 글쎄 황상무 발언 뭐 이런 거를 얼마나 알고 신경을 쓸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화성에선 국민 금성에선 정치인이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정치권에 있는 분들 정당에 있는 분들 기자분들 이런 분들 이런 거 잘 알죠. 어제 황성무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60-70%의 국민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표심이 갈릴 때는 저는 그래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고민인데 쟤들은 왜 맨날 다른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애들은 계속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별 상관없는 걸로 맨날 싸울까? 왜 싸우냐? 예.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좀 대화 좀 하고 그래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면이 문제고 어떤 모습이 문제냐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모든 거에 대통령 때리기가 이제 만연할 거고 예. 또 뭐 예를 들자면 야당 진영 같은 경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잘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실패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2년 됐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참패한 게 2년 만에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무슨 막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냐 뭐가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이거는 문제를 냉정하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문제라고 봅니다. 민생 예. 경제. 대파는 영향을 그래서 대파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파. 대파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소재들 대통령이 물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를 와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인지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홍보 역량도 무지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정치 세력이 전부 다 그 문제,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예. 국민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상당히 크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거에 대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저는 뭐 어떤 세력이든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진정관님과 박 실장님도 첨언해 주시면. 저는 뭐 예, 경제가 박 실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경제가 이제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여서 이거 자체가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 삶이 IMF나 예를 들어 리먼 사태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확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서 성공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대파가 갑자기 손에 잡혔죠. 그래서 그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IMF처럼 그런 경제적 갑자기 확 나쁜 거를 가져와서 책임이 명확한 건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임계치 같은 건데 일단 대통령이 검찰 위주로 처음부터 인사를 했죠. 뭐 뭐 처음에 금감원장, 최근에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가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검찰공화국 아냐? 이런 게 있었고 하나씩 쌓아갑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틀막 디올백에 대해서 피해자 누까지 계속 온도가 민심의 폭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한 6, 70도 정도면은 그냥 별 민주당의 공천 파동 같은 게 더 크게 작용됐을 텐데 저는 2월하고 3월 요때가 생각나는 게 2월에 민주당 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 선거 졌다. 120여 석 간신히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2월 달에는 그랬죠. 예,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20일도 안 돼요. 3월 4일이 이준석 대사 임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좀 다음 주에 황상무 수석의 실언이 터져요. 이 불과 한 2주 정도에 민심이 확 바뀝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추정컨대는 민심이 계속 참아왔는데 온도로 올라가다가 이제 100도가 된 거죠. 이준석 대사 문제부터. 그리고 이거는 되게 센 번개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거기서 폭발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공천 파동이랄지 뭐 다른 문제가 여타 있어도 이게 너무 큰 정권 심판론의 불길에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을 못 줬다. 물론 영향을 주긴 주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여했던 게 폭발했고 이런 사례는 어디 있었냐면 민주당도 조국 장관 사태부터 쭉 여러 가지 벌점을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LH 사태에서 민심이 폭발하면서 그 뒤로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쌓여왔던 민심이 계속 참고 참다가 터졌고 이번은 그게 3월에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나왔다. 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반론해 주시죠. 저는 뭐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에이지 이펙트가 있고 코호트 효과가 있고 세대별 지역별 네네네 세대별이나 이제 코호트 연령 효과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는 경향 이 효과가 더 큰지 아니면 그 같은 세대에 이 굉장히 시대적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연령이 높아져도 예컨대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막 시위하고 이랬던 분들 또 박 대통령 시기에 유신 반대 투쟁하고 이랬던 분들은 그 시대에 엄청난 그
뭐라 그런가 인지 구조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를 먹어도 쉽게 보수화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효과가 이거에 더 대한 큰지. 대답이 이제 되게 비겁한데 이건 미국에서는 실증 연구가 많이 됐어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86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미 이제 60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이 60대 초반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예. 뭐 이건 정해진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보수화 됩니다. 보수화가 안 되면 유신 때서부터 보면 이제 맨날 민주당이 이겨야죠. 그대로 그때 이제 30, 40대는 그래도 야당을 찍었던 분들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얼마만큼 보수화 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화 과정이 되게 강했던 세력들은 덜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86 세력들은 60대가 돼도 보수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나누면 10명은 되는데 7명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예. 이 대선 한번 치를 때마다 몇 백만 표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1,400만 표로 당선돼요. 그다음에 정동영 800만 표 얻어요.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뭐 그런 뭐 세대나 이런 거를 넘어서 그 정부가 하는 걸 보고 판단을 바꾸는 사람들이 5년 사이에 몇 백만 명이기 왔다 갔다.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부분은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의 많은 부분은 옛날에 586이라고 하던 분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투표율이 높다고 국민의힘이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은 세대별 투표의 차이가 있고 60대 네, 이상의 맞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만 예. 결과를 보니까 60대 이상에서 정권 심판원이 마치 작용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대별 투표 차이율 이것도 이제 유효한 분석이 틀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향후 선거의 과정에서. 그럼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투표율 관련해서는 그 얘기 투표율이 높다 낮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이 같은 선거는 아니지만 2년 전 지방선거 보십시오. 이번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아하. 아니 그러니까 대선하고 비교하면 대선 때 투표율이 더 높았잖아요. 근데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지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걸 단순하게 보면 그럼 이번 총선에는 보수가 더 유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율은 정말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가 각기 이게 투표로 나오는 층이 달라져요. 선거 때마다. 아하. 누가 나왔느냐예요. 누가 나왔느냐. 그렇군요. 예. 아주 얘기가 뜨거워지는데 여기서 잠깐 네네.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